우리가 대개 TV나 비료 이런 것을 살릴 때 세 가지를 나누면은 토양에 해주는 기비, 그리고 또 위에 우리가 나무에 양분을 보내주는 연면시비 이렇게 했는데, 연면시비는 사실 우리가 물이 비가 많이 와서 뿌리가 좀 상했다든가 잎이 생만할 때 성장이 안 될 때 주는데, 지금까지 우리 일본 교육 자료에 보면은 나무가 안 자랄 때 아미노산 또는 요소 시비를 해준다.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물 20단말에 요소 3kg를 넣어가지고 연면 시비를 하면은 잎이 새파랗게 돼요. 순간적인 이 아미노산 질산태의 엽록수로 인해 가지고 새파래지니까 우리 마음들이 굉장히 좋다 생각하는 게 일산적이고요. 원칙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탄산칼슘을 사용해서 나무 잎 속에 들어있는 유기산의 물질을 분해해 줘야만이 정상적인 엽록수가 들어오고 계속 그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과일을 좋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 원예학자들이 연구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저만한 것도 그 당시에는 또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자, 그럼 분소는 어떠냐? 분소 부족이 오면은 열과나 헷갈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새로운 신초가 죽는 현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분소 부족이라기보다 분소가 그것을 죽지 않게 하는 중간 배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헷갈이 져서 열매가 빠지고 또 열과가 나오고 또 끝이 놀아지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미란 요소의 성분이 움직여줘야 돼요. 열과가 일어나는 건 칼슘 부족이잖아요. 대표적인 건요. 근데 칼슘이 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분소가 칼슘을 이동시켜주고, 꼭지 부분에 탄력층이 빠지니까 거기에 필요한 미량 요소를 분소가 이동시켜주고, 즉 분소가 하는 역할은 미량 요소 중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들이나 움직일 수 있는 미량 요소 양분들을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소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분소 부족 현상에는 열과나 헷갈이나 신초가 노랗게 잎이 말림이 죽어가는 것인 분소 현상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다시피 고토 부족 현상은, 고토는 마그네슘이죠. 가지 잎이 노랗게 되면서 말라지는데, 비슷한 것이 철이 부족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철이 부족이 왔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철이냐 고토냐 봤을 때, 고토는 가지 밑이 노랗게, 철은 잎 옆면 위에부터 노랗게 변한다. 자, 칼슘 부족은 과일의 보고력을 저하시키고 유기산 물질을 분해시키는데 부족하다. 자, 질소 성분이 과다할 때는 나무의 세력이 왕성하고 더당지 발생이 너무나 많고 수확기 낙각이 일어나고 물러지는 복숭아가 더 물러지고 당도가 차지 않고 수확기가 늦어지고, 또는 탄저나 회생병, 청운병 등이 발생을 하고, 수간부 속까지 햇빛이 들지 않기 때문에 안에 속까지의 꽃눈 분화가 말라 죽고, 나무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해 피해를 발생한다. 이게 질소를 우리가 과하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네바티 현상이 일어나면은 왜 그런 거 아니고 무조건 질소가 많았거나 안 하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는 비료도 안 했는데 퇴비, 개분, 유박 이런 것부터 난 사용했는데 왜 현상이냐? 그 자연 속에 유기물 속에 있는 너무 많은 양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분들이 보면은 대개 300평에 퇴비를 4톤씩 이렇게 넣어요. 그럼 4톤 속에 그 질소가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최하적게도 12% 들어있어요. 작은 양이 아닙니다. 그것도 유박에 들어가지요. 또 자연, 또 친환경 자재, 아미노산 계통에 또 나오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적당한 질소의 양은 얼마인가? 첫째는 도장지 발생이 한 주에 3개에서 5개 정도만 발생해야 된다. 둘째는 결가지 끝에도 꽃눈이 생겨야 된다. 또 자두가 익기 시작하면은 열린 부위에 가지의 끝이 자람이 100%에서 20%로 떨어져야 한다. 겨울 가지 치기 후에 남겨진 결가지의 길이가 30cm 내로 전체 가지의 80%인지 90%인데 요거는 품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품종에. 우리가 대석같이 일반적인 작가에 대해서는 30cm 이내가 많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추위나 도당 같은 거는 진립성이니까 그런 장가지가 많이 발정도 하고 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품종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는 내 나무의 수령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리 중에 지금 2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염화가리, 나트륨 60%, 소금 60% 있는 염화가리하고 항산가리, 항이 20% 있는 요 2가지가 있는데, 자, 요즘 어떤 바람이 한 몇 년 전부터 부느냐면은 바닷물 농법이 유행이 됐어요. 그런데 바닷물이 왜 필요하냐? 바닷물들에 각종 미네랄 양분이 있어서 바닷물을 떠와서 바닷물을 약 25% 내지 30% 해석 써서 연민 시비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논문이나 연구의 결과도 없이 한 어느 농장에 가니까 나는 바닷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참 좋다 하니까 너나 없이 바닷물을 떨어가고 또 합니다. 근데 바닷물은요, 제가 그냥 하고 싶으면은 연민 시비가 아닙니다. 하시려면은 그냥 토양에 간주해 주시면 돼. 근데 정말로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바닷물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깨끗한 동해 쪽에 가는 게 아니고, 뻘물이 많은 미네랄이 충분한 쇠바다로 가셔야 됩니다. 우리 백두대간에서부터 모든 미리미자의 양분이 내려가서 볼로 형성되어 있는 거, 완전히 미네랄 투성이 아닙니까? 우리 피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펌업도 하는데 이 뻘물을 사용해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 성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해바다 같은 깨끗한 데는 미네랄이 물론 있지만은 더 해로운 중금속 그리고 질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거 사용하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는 천일염 20kg를 한 3년 냈더만 간수가 거진 빠집니다. 집에 사용도 그렇게 하고 그나마 3년에 한 번쯤 20kg를 300평에 뿌려줍니다. 자, 그전에는 이렇게 하기 전에는 뭘 했느냐면은 염화가리를 사용했었어요. 자, 염화가리를 사용하면 분말로 되어 있어가지고 뿌리기가 좀 힘이 듭니다. 많이 날리니까. 그런데 염화가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6월에서 7월까지 장마가 계속되면은 이 가지의 본문 도장지를 막기 위해서 염화가리를 갖다 뿌렸어요. 왜? 질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친환경 할 때 염화가리를 물론 나무에 나트륨을 보충해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제초제로 사용한 겁니다. 비가 오고 나서 또는 이슬비가 올 때 쑥대라든가 골치 아픈 게 꽉 찼는 이 쑥대밭에는 가서 싹 치고 오면 3일만 있으면 뿌리까지 싹 다 주지 않습니다. 친환경 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데는 염화가리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보충도 해주고. 그런데 항산가리를 요즘 와서 많이 사용합니다. 수확 20일쯤 또는 15일쯤 돼서 대개
평상시 생육 일기부터 과일에 필요한 양분을 주가지고 당을 주서 녹말을 축적해가지고 과일이 고품질 만들고 색을 잘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질소를 많이 줘놔놓고 보니까 나무가 번문하고 하다 보니까 색이 안 나. 그래서 자재상에 가서 색깔을 좀 내야 되겠는데 과일이 좀 야물게 해야 되겠는데 뭘 하면 좋습니까? 묻습니다. 그러면은 항산가리를 줍니다. 왜 항산가리를 주고 항산가리를 사용해야 되는 걸 우리가 모르고 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항산가리 때문에 김신신의 농약방에서 욕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냥 사가지면 되는데 전화가 옵니다. 아이고 교수님, 오늘 제가 이제 자두가 색이 잘 안 나서 이 농약협병에 오니까 항산가리를 채라가라는데 이게 35,000원 이렇죠? 비싸요. 이걸 그래 체험해야 됩니까? 안 칩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이 교육받을 때 하지 말라 했으면은 안 가져가면 되지. 거기 또 전화할 건 뭡니까? 가서 쳐든가. 그래서 내가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농약방 주인이 기차 발통 같은 놈. 지가 뭔데 하라니 뭐하네. 이제 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자, 항산가리를 쓰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항은 이미 여러분이 봄에 항소독할 때요. 토양에 우리가 항소독함이 떨어진 것만 해도 차고도 넘칩니다. 그런데 가리를 사용하는 이유는 지금 질소가 많아가 색이 안 나고 색이 나야지 수확을 해야 돼 모르고 하니까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가리예요. 가리가 들어가서 질소를 차단시켜 줘야만이 색이 오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예요. 질소가 안 가면. 거기에 항이 같은 역할을, 항은 막과 이 항이지, 그죠? 이거를 내고 색을 내는 걸 같이 이용이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제 교육 중에서 보면은 제가 항상 탄산 칼슘을 이용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만이 질소가 좀 더 많았다 싶어라도 탄산가스 스스로 견제를 해주면서 비율을 맞춰가지고 과일도 단단하고 색도 좋고 당도 올리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가서 항산가리, 이제는 내가 질소를 많이 사용해서 그렇구나. 이제 알았으면은 그냥 항산가리 쓰라 한다고 비싼 항산가리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용성인비는 아까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죠. 용성인비에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용성인비의 성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산성화된 이 땅을 원래 땅으로 돌려보내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기에 함유되어 있는데 석회, 알칼리 성분, 규산, 고토, 철, 몰리버덴, 망간, 붕소, 이것만큼 들은 미량 요소, 사정 복비 있는 거 봤습니까? 영양이 이만큼 있는 거 봤습니까? 없습니다. 이만큼 좋은 것이 토양 속에 들어가서 상승과 결합이 됐을 때 원래의 토양으로 돌아오고, 그동안 너무 비료를 많이 써서 집적되었던 모든 것이 용해되어 가지고 처음 토양으로 돌아가야만이 최고로 맛있는 고품질의 자두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영양제는 시중에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시중에 판매되는 영양제는 대부분이 질소 위주입니다. 질소가 적게는 4%에서부터 40%까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양제는 그래도 4%나 10% 안쪽은 좀 진하고 탁한데 질소만 30, 40% 든 거는 그냥 생각만 누리면 숭늉같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써보니까 잎이 풀어주고 가지가 막 나오니까 좋다고 사용하시는데 절대로 사용하시더라도 질소가 많은 것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시중에 전체적으로 대표적인 영양제는 필수 아미노산이다. 해조류든 동식물이든 어떤 것든지 필수 아미노산이 가장 대표적인 영양제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저하고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더 긴 시간이 있었더라면 이 질소화되는 병균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음에 또 한번 여러분과 시간이 되면은 하기로 하고 오늘 비료 사용은 오늘 여러분과의 좋은 공부 시간이 됐을 줄은 믿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